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 어려운 것들도 많고 또 복잡해서 다 기억하시기가 어려울 텐데 정리 좀 해보고요.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장에서 공부한 내용을 보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전략 프레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스트래티직 프레임. 그래서 이 전략 틀을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전략 틀이잖아요. 프레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조직이 추구하는 존재 근거, 그죠? 미션, 그리고 바람직한 미래 모습, desirable future. 비전이 명확해야 되고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뭐가 도출돼야 된다? 조직의 목표, 골이 도출되어야 하고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한 뭐가 필요하냐? 핵심 성공 요인,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주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다뤘어요. 특히 우리 미션 비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일 처음에 공부한 1장에서 공부한 경영 정의를 해볼 때 등장했던 개념이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뭐 조직 설계라든가 구조 그 파트에서도 계속 등장한 개념이었죠.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CSF나 목표 앞에 이 말을 쓰는 게 더 좋겠네요. 스트래티지 골은 요거 빼먹었네요. 잘 빼먹어요. 전략 목표 혹은 목표가 CSF, 핵심 성공 요인과 연계가 된다라는 거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틀을 짠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스트래티직 초이스를 한다, 전략적 선택을 한다 라고 해서 전략에 있어서 수준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하나는 코퍼레이트 레벨 기업 수준의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업 수준의 전략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어떤 산업에 진출하고 퇴거할 것인가.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어떤 산업에 진입하고 퇴거할 것인가. 그죠? 엔트리와 엑시트의 문제다라는 말을 했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 레벨. 이 비즈니스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조직구조 떠올리면서 사업부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업부 수준에서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이다. 사업부는 대개 제품을 기준으로 사업부가 나뉘어진 경우가 많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그래서 제품을 가지고 혹은 서비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기업과 경쟁을 한다. 그래서 경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가격을 낮추거나 특별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기능을 추가해서 차별화시키는 전략이 있다. 그래서 주된 이슈는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가 이슈가 된다라는 말씀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림 7장 3페이지에 있는 그림 맨 마지막에 보면 여기에 마지막에 퍼포먼스 메저라고 해서 성과 측정이라고 이야기가 돼 있어요. 성과 측정은 뭐냐? 결과적으로 confirming KPI 여러 개 있어서 제가 복수를 썼어요. KPI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전략에 있어서 전략 어떤 로드맵에 있어서 성과의 확인은 사실은 전략 프레임과 연계되는 어떤 활동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경영 기능으로 설명하면 전략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플래닝이죠. 플래닝에 해당되고 이 부분은 컨트롤링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과 측정. 그래서 여기 KPI까지 우리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번에 이제 KPI 이야기할 때 조직 성과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조직 KPI와 그 다음에 개인의 업적을 평가할 수 있는 개인 KPI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우리 7장 맨 마지막 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갑자기 조직 유효성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조직 유효성. 자, 요거 제가 지울게요. 조직 유효성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조직 유효성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우리가 한번 개념적으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유효하다는 말이 조직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죠? 조직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목표들을 잘 달성해 나간다. 그리고 프로세스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뭐 구성원들은 그 조직에서 여러 가지 시행하는 정책. 예를 들면 이제 개발 같은 거. 요새는 이제 그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경력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뭐 이런 것들, 뭐 조직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적절하게 아주 스무드하게 잘 운영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좀 추상적인 개념을 1980년대에 그 카메론이라는 학자가 정리를 했는데 한번 봅시다.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경영정의를 내릴 때 efficiency 개념, effectiveness 개념하고 비슷하겠죠. 특히 effectiveness 개념하고 조직 유효성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개념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저는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조직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게 조직의 어떤 가치와 그다음 조직의 어떤 미션과 어떤 방향성에 맞는 인재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 리소스에는 휴먼 캐피탈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뿐만 아니라 뭐 인텐저블 리소스, 그다음에 텐저블 리소스가 다 포함되는 개념이겠지만 어쨌든 자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성이라는 어떤 조직을 생각해 보시면 삼성의 어떤 전자를 비롯한 여러 계열사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삼성의 역량의 중심이 되는 거는 인력 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력 풀이 아주 좋기 때문에 삼성이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조직이 여러 가지 추구하는 목표들을 스무드하게 잘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저를 이루는 개념은 인재를 획득하는 것이다. 자원의 확보 이렇게. 그리고 뭐 조금 더 이제 확장을 시키면 그 확보한 인재들이 해당 부서에서 배치받기 전에 여러 가지 훈련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물론 배치 후에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일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교육은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조직 유효성에서 이런 얘기를 죄송해요. 인터널 프로세스. 인터널 프로세스라는 거 내부 과정, 우리말로 하면 뭐 내부 처리, 내부 과정, 내부 절차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부 절차라는 게 이렇게 내부 절차라는 용어가 어려우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런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저번에도 뭐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인풋 프로세스, 뭐 아웃풋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직 내에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창출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프로세스 과정에서 조직 내에 있는 기능 단위 부서들끼리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상호작용을 갖다가 인터널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구체적으로 뭐냐? 자, 조직 내에서 뭐 인력을 뽑는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제조업 같은 경우 생산 인력을 뽑는다. 그러면 생산 인력에서 뭐 인력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해당 제품이 너무나 주문이 많아가지고 많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생산 인력이 한 20명 정도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인력에 대한 수요를 자기네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인사부서에게 물어봐야 되죠, 그죠? 인사부서한테 물어보면 인사부서는 다시 20명을 이제 고용해서 급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지 재무 관련 부서에다가 물어봐야겠죠. 그런 부분이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내부 어떤 그런 프로세스다, 인터널 프로세스다라고 할 수도 있고 부서 내에서도 어떤 인터널 프로세스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마케팅 부서에서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무턱대고 신제품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일단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 고객들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들 혹은 소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요. 거기에 맞게 프로토타입, 시제품을 만들어서 반응을 보고 뭐 시제품에서 수정할 바가 있으면 고치고 다시 제품을 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내부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부 프로세스 설명이 너무 길었다. 좋은 인재를 뽑고 어떤 직무 수행에 맞는 적합한 인재를 획득하면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는 당연히 잘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인터널 프로세스다.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업무 절차들, 과업 수행 절차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조직 내에 있는 부서 간 어떤 업무 흐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다? 부서 내 특정 부서 내에서의 업무 흐름이 있다. 각각 사람 뽑는 거 생산 파트에서 사람 뽑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흐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을 내면 아이고 죄송해요. 이것도 상당히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신뢰되는 행동인데 혼자서 촬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조직 유연성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거는 조직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 획득하고 두 번째 그 사람들을 배치함으로써 조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은 조직과 관련된 그죠 전략적인 컨스티튜언스는 이해관계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략적으로 그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세티스팩션, 만족이 있다. 당연하죠. 핵심적인 인재들이 일을 잘해서 서비스나 필요한 제품을 잘 제공을 하게 되면 그 조직하고 관련된 혹은 그 제품을 그 조직과 관련된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만족을 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궁극적으로는 조직이 추구하는 어컴플리시먼트가 달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그게 뭐 재무적인 거든 뭐든 간에 그래서 조직에 있어서 어떤 유효성이 발생한다라는 개념은 1, 2, 3, 4번의 어떤 일련의 어떤 순서가 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좋은 인재를 획득하고 그로 인해서 각각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가 그들로 인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원활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 조직에서 생산하는 제품, 창출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족을 하게 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목표를 이루게 되겠죠. 뭐 재무적인 목표라든가 조직의 성장이라든가 뭐 사업 확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개념이 1980년대에 카메론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주창이 됐는데 이 개념을 성과 관리의 개념으로 연동을 시킨 학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1990년대 초반에 그 하버드 대학에 카플란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카플란 로버트 카플란과 데이비드 노튼이라는 사람이 카플란과 노튼이라는 사람이 균형 성과 관리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요. 균형 성과 관리 칸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적어보자. 균형 성과 관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균형 성과표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BSC라는 개념. 지금 뭐 이제 현대 조직에서 BSC라는 개념은 잘 쓰진 않지만 사실은 뭐 현대라고 하면 웃기다.
불과 한 30년 정도 전쯤인데 현대 경영학이라고 하면 90년대가 완전 과거는 아니니까 적어도 저한테는요, 그죠? 이 개념은 이제 좀처럼 쓰진 않는데 어찌 됐건 간에 성과를 갖다가 조직 유효성에서 찾아본다는 거예요, 원료를. 그래서 요거는 좀 다른 소리로 한번 써보자. 그 카플란과 노트는 조직이 이제 추구하는 성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과를 얘기할 때는 재무적인 성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팔았어요. 한 1년에 한 뭐 10만 대를 팔았어. 그럼 10만 대를 팔았을 때 총 매출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매출액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을 빼면은 순이익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단기 순이익이 얼마 됐는가, 뭐 이런 어떤 재무적 지표들 가지고 우리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너무 그 어떤 재무적인 수치에만 매몰된 어떤 성과 관리의 개념이 아니냐. 그래서 BSC에서는 그런 어떤 재무적인 성과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을 훌륭하게 학습시켜야 된다. 러닝 시키고 그로 인해서 학습시켜서 성장시켜야 된다. 그래서 학습 성장이라는 측면을 상당히 강조를 해요. 당연히 조직 내에 있는 그 HR 관련된 부서들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 개념을 가만히 보면 좋은 인재를 뽑아야지만, 그죠? 확보를 해야지만 교육 훈련 시킬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 성장되고. 그래서 카메론의 어떤 조직 유연성의 개념 중에서 첫 번째로 조직에 필요한 인재를 획득해야 된다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조직 구성원들을 잘 학습시키게 되면 당연히 조직 내에 프로세스는 원활하게 돌아가겠지. 그죠? 예를 들면 회계부서에 이제 배치가 됐어요. 근데 그 회계부서에 배치된 사람의 경력을 봤더니 CPA,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데다가 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교육을 투자를 해서 그 사원에게 시켰어. 당연히 회계 업무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관련 부서에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조직 내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고객들, 커스터머나 클라이언트들이 만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재무적으로 여러 가지 성과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일련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속 편하게 요게 그래서 이제 BSC의 4대 성과 관점이에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재무적인 관점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재무적인 관점이 나타나기 전에 사실은 조직 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구성원들에 대한 개발 활동, 그래서 학습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내부 프로세스가 향상되고 고객들이 만족하고 궁극적으로는 재무적인 어떤 여러 가지 성과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의 원료 개념이 바로 카메론이 얘기했던 조직 유효성의 개념이다,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도 공부를 하고 제가 언급도 살짝 했지만 포터가 제시한 5 Process 프레임워크도 가만히 보면 산업조직론에서 얘기하는 SCP 모형과 그 다음에 우리 과업환경 요소 4가지 배웠었잖아요. 과업환경 요소 뭐였더라? 소비자, 공급자, 구매자, 경쟁자였잖아요. 그 요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경영학도 그렇게 완벽하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어떤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전의 학자들이 고민했던 것들이 확장 개발돼서 실제 조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요거 정리되셨으면 이해하시고 핸드아웃에 있는 내용들을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면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성과는 KPI를 확인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BSC의 어떤 성과 관점으로 조직의 여러 가지 성과를 측정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최근 요거는 이제 뭐 따끈따끈한 내용인데 최근 이제 조직의 성과를 이야기할 때 이 개념을 많이 써요. 이것도 그냥 말씀드리죠. 나온 김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보시려고 해도 보실 수도 없어요. 특히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인데 BSC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제 많은 조직에 보급이 됐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 BSC에서도 이제 KPI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재무적인 성과든 아니면은 뭐 인터널 프로세스에 관한 거든 아니면 고객 만족에 관한 거든 아니면 학습 성장에 관한 거든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뭐라고요? BSC의 4대 성과 관점. 자, 한번 다시 해봐요. 러닝, 그로스, 학습 성장, 인터널 프로세스, 그 다음에 커스터머, 그 다음에 파이낸스. 이게 BSC의 4대 성과 관점인데 그 4대 성과 관점에 따른 KPI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근데 KPI들이 되게 결과 중심이다.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영업사원이 있다라고 하면 자동차 영업사원 같은 경우 중요한 KPI가 뭐겠어요? 개인 업적을 얘기할 때 KPI가 자동차 판매 대수겠죠. 그죠? 아니 지금 얼굴이 지금 상당히 못 알아듣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 개인 성과를 얘기할 때 업적과 역량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개인 업적은 성과하고 같은 용어로도 쓰인다. 왜냐하면 역량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어떤 미래적인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측정이가 쉽지 않아서 업적 평가가 성과 평가하고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개인 업적은 KPI로 우리가 파악한다고 얘기했고 다시 조직 KPI와 개인 KPI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영업사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 대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몇 대 팔았니? 근데 몇 대 팔았니? 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어떤 사원 같은 경우, 자, 두 사원이 있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면 A 사원은 50대를 팔고 B 사원은 예를 들면 30대를 팔았어. 그러면 이제 결과만 보고 따지면 A 사원 같은 경우 50대 판 게 더 잘한 거죠. 근데 30대 사원 같은 경우에는 20대가 적지만 자동차 판매 대수에서는 20대가 적지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 예를 들면 이제 영업사원 같은 경우 고객들과의 어떤 화술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화술이 다른 게 아니라 겸손하고 따뜻하고 좋은 목소리로 그죠? 인상도 좋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해주는 기관들도 있는데 거기 가서 개인적으로 교육도 받고 노력도 하고 뭐 웅변학원도 다닌 거예요. 발음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고객 응대에 대해서 인사하는 법도 배우고요. 여러분들 호텔이라든가 대형 호텔 같은 경우 가보면 벌써 기분 좋아지잖아요. 호텔 주차장에서 차 딱 내려보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차 문도 열어주고 인사도 하고 인사하는 게 벌써 달라요. 상당히 공손하게 인사하죠. 그런 것들이 다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의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그런 걸 하지 않고 단지 뭐 처음에 입사를 해서 친인척들한테 좀 자동차를 팔았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이런 결과만 가지고는 나타나지가 않는다. 그래서 로직 모델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과업이 이루어지는 그죠? 과정을 갖다가 KPI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라고요? 과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KPI로 생각해 보자. 과업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것들을 투입하고 어떤 과정이 일어나고 산출물이 나오고 이 산출물에 대한 어떤 리절트, 결과가 있잖아요.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자동차 영업사원에 있어서의 그 KPI의 가장 핵심은 아웃풋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몇 대 팔았니? 몇 대. 이게 이제 매출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투입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측정해 볼 수 있는 KPI와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KPI가 등한시된다. 그래서 로직 모델이라는 거는 발음을 너무 불렸네. 로직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업무가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에서 뽑아낼 수 있는 KPI를 찾아보자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실제로 교육을 얼마만큼 했는지
교육 투입은 다 똑같이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사원들마다. 그래서 교육 투입을 똑같이 했는데 결과가 달랐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죠. 그죠? 사람들 역량이 차이 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응대를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면 고객 만족 점수, 응대 만족 점수 같은 거 찾아보면, 그래서 KPI를 투입 시기에 있어서의 KPI, 그 다음에 프로세스 상에 있어서의 KPI, 아웃풋에 있어서의 KPI를 좀 균등하게 보자라는 개념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로직 모델이라는 거는 업무 프로세스를, 전체적인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살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투입과 아웃풋, 특히 아웃풋하고 리절트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인풋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예산 투입 같은 경우도 인풋에 들어가는 KPI로 작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직원들에 대한 교육 투자 비용을 많이 했는데 결과가 미비했다. 지금 당장 미비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쌓이고 쌓여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는 매출에 기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로직 모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정도로만 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핸드아웃 마지막 장 8장으로 넘어가서 외부 환경에 대한 요소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마칠게요.